경상도 산골 김진사댁 안채 마당에는 닭이 울기도 전에 물기 어린 새벽 공기가 내려앉아 있었다. 그 서늘한 마당 한가운데 며느리 정인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시어머니 안동댁은 회초리를 손에 쥔 채 그 앞을 왔다 갔다 했다. 어제 저녁 물동이는 왜 그리 늦게 이었느냐. 송구합니다, 어머님. 우물이 얼어 물이 잘 나오지 않아서. 핑계는 시집 온 지 몇 해인데 아직도 물 하나를 제때 못 이어. 말이 끝나기 무섭게 회초리가 손등을 내리쳤다. 짝 소리와 함께 정인의 입에서 짧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손등엔 이미 며칠 전 맞은 자국이 시퍼렇게 남아 있었는데 그 위로 새 자국이 또 하나 얹혔다. 몇 대 더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명심하겠습니다. 정인은 고개를 숙인 채 그 말만 되풀이했다. 항변하지 않았다. 항변해봐야 매만 늘어난다는 걸 5해 살아보며 알았다. 자식 하나 못 낳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살림까지 이 모양이니. 그 말에 정인의 어깨가 잠시 굳었다. 하지만 곧 다시 고개를 숙였다. 대꾸는 없었다. 안동댁이 매질을 멈춘 건 해가 완전히 뜨고서였다. 회초리를 방 안벽에 다시 걸어두며 안동댁이 중얼거렸다. 내가 이 집 대를 지켜야 하는데. 그 말은 너무 작아서 정인의 귀에는 닿지 않았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본 영상은 AI를 도움받아 제작한 창작물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도 산골 김진사댁 안채 마당에는 닭이 울기도 전에 물기 어린 새벽 공기가 내려앉아 있었다. 그 서늘한 마당 한가운데 며느리 해주댁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시어머니 안동댁은 회초리를 손에 쥔 채 그 앞을 왔다 갔다 했다. 어제 저녁 물동이는 왜 그리 늦게 이었느냐. 송구합니다, 어머님. 우물이 얼어 물이 잘 나오지 않아서. 핑계는 시집 온 지 몇 해인데 아직도 물 하나를 제때 못 이어. 말이 끝나기 무섭게 회초리가 손등을 내리쳤다. 짝 소리와 함께 정인의 입에서 짧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손등엔 이미 며칠 전 맞은 자국이 시퍼렇게 남아 있었는데 그 위로 새 자국이 또 하나 얹혔다. 몇 대 더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명심하겠습니다. 정인은 고개를 숙인 채 그 말만 되풀이했다. 항변하지 않았다. 항변해봐야 매만 늘어난다는 걸 5해 살아보며 알았다. 자식 하나 못 낳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살림까지 이 모양이니. 그 말에 정인의 어깨가 잠시 굳었다. 하지만 곧 다시 고개를 숙였다. 대꾸는 없었다. 안동댁이 매질을 멈춘 건 해가 완전히 뜨고서였다. 회초리를 방 안벽에 다시 걸어두며 안동댁이 중얼거렸다. 내가 이 집 대를 지켜야 하는데. 그 말은 너무 작아서 정인의 귀에는 닿지 않았다. 정인이 부엌으로 돌아가자 종 두레가 얼른 물을 데워왔다. 두레는 이 집에서 20해를 종살이한 여인으로 안동댁 눈치를 보면서도 정인에게만은 곁을 내주었다. 아씨, 손 좀 보여주소. 괜찮다, 두레야.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이것 봐요, 또 부었네. 두레는 부엌 구석에서 말린 쑥과 들기름을 꺼내 정인의 손등에 발라주었다. 손끝이 야무진 정인이었지만 이 순간만은 아이처럼 가만히 손을 내맡겼다. 두레야, 너는 이 댁에 20해를 있었다지. 마님이 원래도 이러셨느냐? 두레는 잠시 손을 멈췄다. 제가 처음 왔을 땐 안 이러셨어요. 진사 어른 살아계실 적엔 웃음도 많으셨고. 그런데 어른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그리고 아니에요. 쇳내가 뭘 안다고. 얼른 밥 지으러 갑시다. 두레는 말끝을 흐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인은 그 뒷모습을 보며 무언가 삼켜진 말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캐묻지 않았다. 이 집에서는 캐묻지 않는 법을 먼저 배워야 했다. 참 아씨. 어제 안뜰에 친정조카 되신다는 분이 다녀가셨어요. 조카분이? 처음 듣는 얘긴데. 치수 도련님이라고 가끔 오시는데 올 때마다 마님이랑 사랑채에서 한참을 소곤거리다 가셔요. 무슨 얘긴지는 쇳내도 몰라요. 정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다. 이 집엔 캐묻지 않아야 할 일이 하나 더 늘었을 뿐이었다. 물동이를 잃어 우물가로 나서니 먼저 와 있던 동네 아낙 둘이 소곤거리다가 정인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다. 아이고, 정인 아씨 오셨네. 안녕하셨습니까? 정인이 인사를 건네자 아낙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물동이를 챙겨 자리를 떴다. 몇 걸음 못 가 그중 하나가 낮은 소리로 말하는 게 들렸다. 쯧, 저 손 좀 봐. 오늘도 또 맞았나 벼. 그 댁 시어머니도 참 며느리를 저리 잡돌이해서야.
그래도 우리가 나설 일은 아니지. 정희는 못 들은 척 물을 길었다. 마을 전체가 이 집 사정을 알면서도 누구 하나 나서지 않는다는 걸 정희는 이미 오래전에 알고 있었다. 손가락질은 뒤에서만 하는 법이었다. 낮 동안 정희는 길쌈을 하고 장독을 닦고 바치를 거들었다. 유난히 손끝이 야물어서 짠 배가 곱다고 장에서 값을 후하게 쳐주었는데 그 삭을 안동댁에게 그대로 내놓으면서도 정희는 한 가지를 속으로만 셈하고 있었다. 배 한 필, 또 한 필. 곳간 뒤편 작은 항아리 속에 조금씩 모아두는 나달과 엽전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살림이었다. 오늘은 배 2필 값을 다 받았습니다. 어머님. 그래, 걔 놔두어라. 정희는 사제 일부를 안동댁 손에 올려두고 나머지는 소매 속에 슬쩍 넣었다. 두레만이 그 손짓을 곁눈으로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러다 언젠가는. 정희는 그 뒷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저 손을 놀릴 뿐이었다. 왜 이러는지 스스로도 분명히 알지는 못했다. 그저 곳간이 비어있으면 언젠가 이 집이 흔들릴 것 같다는 막연하지만 뿌리 깊은 예감 때문이었다. 바치를 마치고 잠시 두렁에 걸터 앉아 쉬는데 문득 5해 전 가마를 타고 이 집에 처음 들어서던 날이 떠올랐다. 그날은 유난히 맑았다. 붉은 화롯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마당에 섰을 때 사람들이 신부가 곱다고 수군거리던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했다. 그때만 해도 정희는 이 집에서 이런 나날을 보내게 되리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다. 친정어머니는 가마에 오르기 전 정인의 손을 오래도록 잡아주며 말했었다. 참는 것도 재주다. 다만 참기만 하다 죽지는 말거라. 내 속에 뭐라도 하나는 심어두어라. 힘들 때 꺼내 쓸 수 있게.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하지만 5해가 지난 지금 정희는 매일 곳간 항아리에 곡식과 엽전을 심듯 모으며 그 말의 뜻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다. 심어두라는 것이 비단 재물만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갔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기 시작하자 정희는 다시 몸을 일으켰다. 감상에 젖어 있을 틈은 많지 않았다. 저녁상을 준비해야 했고 안동댁의 잠자리도 받으려야 했다. 저녁이 되어 남편 김세연이 서책을 옆구리에 끼고 사랑채에서 나왔다. 세연은 마당을 지나며 아내의 손등에 감긴 무명천을 보았다. 잠시 멈춰서더니 이내 시선을 피했다. 저녁상 다 되었소? 예, 서방님. 곧 올리겠습니다. 어머님이 또. 세연은 말을 다 잇지 못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어서 드시지요. 세연은 그 이상 묻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정희는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부엌으로 걸음을 옮겼다. 원망은 없었다. 다만 이 집 남자들은 하나같이 말이 없다는 생각이 들 뿐이었다. 상을 물리고 나서 두레가 부엌 아궁이 앞에 앉은 정인 곁에 슬며시 다가왔다. 아씨, 서방님도 참 딱하시지요. 어머님 앞에만 서면 꼭 어린애가 되시니. 두레야, 그런 말은. 쇳내가 괜한 말을 했나요? 그래도 아씨, 오늘 하루도 잘 견디셨어요. 두레의 그 한마디에 정희는 잠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하루하루였는데 그 한마디가 오늘의 매보다 오래 남을 것 같았다. 밤이 깊어지자 안동댁의 방에서 낮은 기침 소리가 새어나왔다. 요 며칠 부쩍 잦아진 기침이었다. 정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시 방문 앞에 섰다가 이내 조용히 물러났다. 그 시각 안동댁은 홀로 등잔불 아래 앉아 벽에 걸린 회초리를 오래도록 바라보고 있었다. 손이 가늘게 떨렸다. 진사 어른 가시고 이 집에 남은 건 세연이 하나뿐인데. 혼잣말은 거기서 끊겼다. 대를 이을 손이 아직 없다는 조바심, 그리고 그 조바심을 며느리에게 매로 풀어내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생각은 늘 여기서 멈췄다. 안동댁은 등잔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다. 이날의 매질이, 그리고 이날 삼킨 말들이 훗날 이 집 전체의 운명을 어떻게 뒤바꿔 놓을지 그 새벽엔 아무도 알지 못했다. 며칠 뒤 장이 서는 날이었다. 정희는 짜둔 배와 말린 나무를 이고 장터로 나섰다. 두레가 곁에서 짐을 나눠들었다. 아씨, 오늘은 유난히 짐이 많네요. 팔 수 있는 건 다 팔아야지. 장터 초입, 국밥집 앞을 지나던 정인과 두레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김이 오르는 가마솥을 구경했다. 장날이면 늘 북적이는 자리였다. 박물장수가 노끈에 매단 색색의 댕기를 늘어놓고 손님을 부르는 소리, 대장간에서 쇠 두드리는 소리, 아이들이 엿장수 가위질 소리에 몰려드는 풍경이 한데 어우러졌다.
아씨, 저기 저 댕기 참 곱네요. 두레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정희는 소매 속 엽전을 만지작거리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안 되겠다. 다음에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사자. 쇳내주려고 그러시는 거면 됐어요. 그냥 예뻐서 그런 거예요. 두 사람은 그렇게 웃으며 다시 걸음을 옮겼다. 배전에서 값을 받고 나물전에서 남은 나물을 팔고 나니 어느새 해가 중천을 넘어가고 있었다. 정희는 그 사이사이 짬을 내어 씨앗전에 들러 콩과 팥 씨앗을 몇 대박 더 사두는 것도 잊지 않았다. 정희는 배 세 필과 나물 그리고 몰래 길러온 씨앗 몇 대박까지 챙겨 나왔다. 장에서 값을 후하게 받은 뒤 정희는 그 돈을 셋으로 나누었다. 하나는 안동댁 앞으로, 하나는 살림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소매 깊숙이. 두레야, 오늘 받은 것 중에 이만큼은 어머님께, 이만큼은 부엌 살림에 쓰자. 그럼 나머지는 말하지 않아도 된다. 두레는 더 묻지 않았다. 다만 그 돈이 곧간 뒤편 항아리로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항아리는 벌써 두 해째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다. 누가 봐도 하찮은 액수였지만 정희는 그 하찮음을 쌓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아씨는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님도 모르시게. 두레야, 나도 잘 모르겠다. 그냥 이 집이 언제고 크게 흔들릴 날이 올 것 같아서. 그때 곳간이 비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두레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저 정인의 옆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그 며칠 전 이른 아침 정희는 남몰래 뒤뜰 구석 볕 잘 드는 자리에 콩과 팥 씨앗을 몇 줄 심어두었었다. 밭이랄 것도 없는 손바닥만 한 땅이었지만 정희는 그 자리를 아끼고 또 아꼈다. 아씨, 이 손바닥만 한 대 심어봐야 뭐 얼마나 나겠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지 않느냐. 작아도 심어야 뭐가 나지. 두레는 그 말에 피식 웃었다. 정인도 따라 웃었다. 오랜만에 웃는 웃음이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 말이 이 집에도 통했으면 좋겠구나. 정희는 그 말을 하고 나서 스스로도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저 손끝으로 흙을 다독일 뿐이었다. 장에서 돌아오는 길 우물가를 지나던 정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두레를 먼저 보냈다. 먼저 가 있어라. 물 한 모금만 마시고 가마. 혼자 남은 정희는 두레박을 내려 물을 뜨고는 그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손등엔 아직 가시지 않은 매 자국이 남아 있었다. 어머니. 정희는 낮게 친정어머니를 불러보았다. 혼인하러 떠나올 때 어머니는 딸의 손을 붙잡고 이리 말했었다. 참는 것도 재주다. 다만 참기만 하다 죽지는 말거라. 그 말이 5해가 지난 지금도 귓가에 맴돌았다. 정희는 소매로 눈가를 훔치고는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우는 모습을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날 저녁 사랑채에서 세연이 서책을 덮고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정인이 등잔에 기름을 채우러 들어서자 세연이 불쑥 말을 꺼냈다. 내가 어렸을 때도 어머니는 이러셨소. 정인은 놀라 세연을 바라보았다. 세연이 이런 얘기를 꺼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아버지 안 계실 때면 나도 마당에 꿀려놓고 회초리를 드셨지. 그때마다 생각했소. 내가 더 잘하면 더 훌륭한 사람이 되면 어머니가 편해지실 거라고. 서방님. 그런데 지금 보니 나는 그저 참는 법만 배웠지 어머니를 말리는 법은 배우지 못했구려. 세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정희는 그 웃음에서 처음으로 남편의 오래된 상처를 보았다. 왜 이 집 남자가 그리 말이 없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부인 미안하오. 알면서도 나서지 못해서.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저었다. 원망이 아니라 처음 느껴보는 안쓰러움이었다. 같은 시각 사랑채 건너편에서는 안동댁이 손님을 맞고 있었다. 친정 조카 치수였다. 고모님, 근력은 좀 어떠십니까? 기침이 늘었다. 예전 같지 않구나. 이 댁 재산이며 살림이며 만에 하나 고모님께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세연이 혼자 다 감당하기 어려울 텐데요.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안동댁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믿음직한 조카라 여겼다. 하지만 그 방문 앞을 우연히 지나던 두레는 걸음을 멈추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말을 잠시 들었다. 어딘가 석연치 않은 말투였다. 두레는 고개를 갸웃하고는 이내 걸음을 옮겼다. 밤이 깊어지자 안동댁의 기침소리가 유난히 길게 이어졌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정희는 문득 이 집에 곧 무슨 일이 닥칠 것 같다는 예감이 더 짙어짐을 느꼈다.
뒤뜰에 심어둔 콩과 팥이 어느새 꼬투리를 맺을 무렵 마당의 감나무 잎도 하나둘 붉게 물들어 떨어지기 시작했다.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제법 차가워졌다. 정희는 그 짧은 콩밭을 지날 때마다 걸음을 멈추고 꼬투리의 무게를 가늠해 보곤 했다. 올해는 제법 여물었구나.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그 순간만큼은 이 집에서 유일하게 마음 놓이는 시간이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세연이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내년 봄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올라가려 하오. 저녁상을 물리며 던진 말에 안동댁의 젓가락이 멈췄다. 이제 와서? 내 나이 벌써 29인데 이번에도 안 되면 어쩌려고. 이번이 마지막이라 여기고 가려 합니다. 어머니 그리고. 세연은 잠시 정인을 곁눈질했다. 내가 없는 동안 이 집을 부인이 챙겨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서방님. 다녀오십시오. 정인이 답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걱정이 앞섰다. 남편이 없는 동안 안동댁의 매질을 막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이었다. 세연이 짐을 꾸리던 날 두레가 정인에게 조용히 다가왔다. 아씨, 서방님 떠나시면 이제 정말 아씨 혼자시네요. 괜찮다. 5해를 혼자 견뎌온 것과 뭐가 다르겠느냐. 그래도 서방님 계실 땐 그나마 어머님이 좀 덜 하셨잖아요.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소매 속 항아리 열쇠를 만지작거릴 뿐이었다. 떠나기 전날 밤 세연은 사랑채에서 정인을 따로 불렀다. 부인, 내 이걸 맡기고 가려 하오. 세연이 내민 것은 작은 옷가락지였다. 어머니 몰래 지녀온 것이었다. 이게 무엇입니까? 만약 정말 급한 일이 생기면 이걸 팔아서라도 견뎌내시오. 나는 부인에게 늘 빚진 마음뿐이오. 정희는 그 가락지를 받아들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처음으로 남편에게서 받은 마음이었다. 떠나는 날 아침 마을 어귀까지 배웅하는 사람들이 제법 모였다. 훈장댁 노인이 세연의 손을 잡고 덕담을 건넸다. 이번엔 꼭 급제하시게. 자네만 한 재주를 가진 사람이 이 꼴에 또 있겠는가? 감사합니다, 어르신. 다녀오겠습니다. 정희는 옆에서 짐을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옷가지와 노잣돈, 그리고 며칠 밤을 세워 지은 버선 2켤레까지 꼼꼼히 챙겨 넣었다. 길이 머니 몸 조심하시고 끼니 거르지 마십시오. 부인이야말로 내 없는 동안 무리하지 마시오. 세연은 그렇게 말하며 한참을 정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5해를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오래 떨어져 지내는 건 처음이었다. 세연이 떠난 지 보름째 되던 날 안동댁이 마당에서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잠시 휘청였다. 정인이 얼른 부축했다. 어머님 괜찮으십니까? 놓아라. 별것 아니다. 안동댁은 정인의 손을 뿌리쳤지만 그 얼굴은 전에 없이 창백했다. 두레가 의원을 부르자 했으나 안동댁은 한사코 거절했다. 의원 부를 돈이 어디 있다고. 그저 며칠 쉬면 나을 것이다. 그래도 어머님, 요즘 기침도 잦으시고 안색도. 내 몸은 내가 안다. 잔소리 말고 가서 저녁이나 지어라. 정희는 더 말하지 못하고 물러났다. 하지만 방을 나서기 전 안동댁이 벽을 짚으며 잠시 눈을 감는 모습을 보았다. 그 짧은 순간의 흔들림이 정인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았다. 그날 밤 정희는 몰래 부엌에서 죽을 쑤어 안동댁의 방 앞에 놓아두었다.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는 끝내 밝히지 않았다. 그 무렵 치수가 다시 발걸음을 했다. 이번엔 사랑채가 아니라 곳간 근처를 서성이는 모습이 두레의 눈에 띄었다. 도련님,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아, 그저 고모님 뵈러 왔다가 바람 좀 쐬던 참이다. 치수는 웃으며 둘러댔지만 두레는 그가 곳간 문 쪽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다는 걸 놓치지 않았다. 두레는 그날 저녁 정인에게 이 일을 조심스레 전했다. 아씨, 아무래도 그 조카분이 이 집 곳간이며 살림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설마 어머님 친정 조카인데? 그래도 아씨, 항아리는 더 깊이 감춰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희는 그날 밤 몰래 곳간 뒤편 항아리를 더 안쪽 땅을 파묻은 자리로 옮겼다. 손끝이 흙투성이가 되도록 파고 또 파며 정희는 왠지 모를 불안이 점점 커지는 걸 느꼈다. 세연도 없고 안동댁의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낯선 그림자마저 이 집 곳간을 넘보고 있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무슨 일이든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었다. 두레가 옆에서 흙 묻은 손을 털어주며 나직이 말했다. 아씨, 너무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쇳내도 있잖아요. 고맙다, 두리야. 네가 있어서 그나마 버틴다. 정희는 그렇게 말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 하나 없이 흐린 밤이었다.
마치 이 집 전체의 앞날을 가리듯 구름이 두텁게 깔려 있었다. 겨울로 접어들며 콩밭의 마지막 수확도 끝이 났다. 정희는 거둔 콩과 팥을 갈무리에 곳간 한편에 쌓아두며 올해는 유난히 알이 굵다고 생각했다. 세연이 떠난 뒤로 2달이 지났지만 아직 소식은 없었다. 안동댁의 기침은 여전했고 둘에는 매일같이 정인의 눈치를 살피며 집안 분위기를 걱정했다. 첫눈이 내리기 며칠 전 치수가 또다시 김진사댁을 찾았다. 이번엔 손에 장부까지 챙겨든 채였다. 고모님, 요즘 안색이 영 안 좋으신데 이럴 때일수록 살림을 확실히 해두어야 합니다. 살림을 확실히 해두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곳간이며 전답이며 지금 어디에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셈해보자는 겁니다. 세연이도 없고 고모님 몸도 이러신데 나중에 뒤죽박죽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안동댁은 잠시 망설였다. 조카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다. 아들이 없는 지금 믿을 사람이라곤 친정 핏줄 뿐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 내 말도 일리가 있다. 내일 곳간을 한번 열어보자꾸나. 옆에서 상을 나르던 두레가 그 말을 듣고 낯빛이 굳었다. 저녁상을 물린 뒤 두레는 부엌에서 정인을 붙잡고 다급히 속삭였다. 아씨, 큰일 났어요. 내일 곳간을 열어보신답니다. 도련님이랑 같이요. 뭐라고? 정인의 손에서 그릇 씻던 물이 그대로 멈췄다. 항아리, 그거 어쩌지요? 지금이라도 다른 데로 옮길까요? 이 밤중에 옮기다가 더 눈에 띈다. 오늘은 그냥 두자. 정희는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밤새 뒤척였다. 5해 동안 한 톨 한 톨 모아온 것들이었다. 그것이 발각되면 무슨 말을 들을지 짐작조차 되지 않았다. 이튿날 안동댁과 치수는 곳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었다. 쌀가마니와 장독, 농기구들 사이로 치수의 눈이 빠르게 훑고 지나갔다. 고모님, 여기 뒤편은 뭡니까? 흙이 파헤쳐진 자국이 있는데요. 안동댁이 그쪽으로 다가갔다. 항아리 하나가 반쯤 흙에 묻힌 채 놓여 있었다. 안동댁이 손수 그것을 파내어 뚜껑을 열자 안에는 엽전과 곡식 그리고 작은 은비녀 하나까지 들어 있었다. 이게 다 무엇이냐? 누가 이런 걸? 안동댁의 목소리가 떨렸다. 마침 물을 길어 지나가던 정인이 그 광경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어머님, 그건 네가 한 짓이냐? 안동댁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치수는 옆에서 팔짱을 낀 채 흥미롭다는 듯 지켜보았다. 이 집 살림에서 몰래 빼돌린 게 아니고서야 며느리가 무슨 수로 이런 걸 모으느냐. 그동안 내가 준 삿을 다 어디다 감췄던 게로구나. 어머님, 고모님 흥분하지 마시고요.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으니 앞으로는 살림을 아예 제가 맡아 관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며느리한테 맡겨서야 되겠습니까? 안동댁은 대답 없이 항아리를 들고 벌벌 떨었다. 정희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두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두레는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다. 마님, 쇳내가 말씀드려도 될는지요? 네가 뭘 안다고 나서느냐? 아씨는 훔친 게 아니에요. 그동안 장에서 번 삿을 아끼고 또 아껴서 모으신 거예요. 혹시 이 집에 큰일이 생기면 쓰려고 그러셨어요. 쇳내가 다 지켜봤어요. 닥쳐라. 종년까지 나서서 편을 드는구나. 안동댁의 목소리가 곳간 안에 쩌렁쩌렁 울렸다. 두레는 더 말하지 못하고 물러섰다. 치수가 그 틈에 다시 나섰다. 고모님, 종의 말을 어찌 믿습니까? 진이야 어찌 됐든 며느리가 몰래 재물을 감춰온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앞으로는 제가 곳간 열쇠를 맡아 관리하겠습니다. 안동댁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곧 승낙처럼 느껴졌다. 정희는 그 순간 무언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으리라는 것도 알았다. 그날 저녁 안동댁은 정인을 안방으로 불러들이지도 않았다. 밥상조차 받지 않은 채 방문을 굳게 닫아 걸었다. 겨울바람이 유난히 매섭게 마당을 훑고 지나가는 밤이었다. 정희는 부엌 아궁이 앞에 홀로 앉아 불씨를 뒤적였다. 손등에 오래된 흉터와 그 위에 겹쳐진 새 자국들이 불빛에 어른거렸다. 억울함보다 먼저 밀려온 건 허탈함이었다. 5해를 참고 아끼고 심어온 것들이 한순간에 도둑질로 몰릴 수 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아팠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낮게 새어나온 혼잣말에도 대답해줄 사람은 없었다. 두레가 조용히 다가와 곁에 앉았다. 아씨, 너무 상심 마세요. 마님도 지금은 경황이 없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두레야,
만약 정말 열쇠를 저 조카분이 가져간다면 이 집은 어찌 되겠느냐. 둘에는 대답하지 못했다. 다만 정인의 손을 꼭 잡아줄 뿐이었다. 마을 어귀에서는 벌써 이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는 말도 들려왔다. 며느리가 곳간에서 재물을 훔치다 들켰다는 반쯤은 부풀려진 이야기였다. 같은 시각 안동댁은 홀로 방에 앉아 항아리 속 물건들을 다시 하나하나 꺼내보고 있었다. 엽전, 곡식, 그리고 낡은 은비녀. 문득 그 은비녀가 낯익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인이 혼인해 올 때 지니고 온 친정 어머니의 유품이었다는 걸 안동댁은 뒤늦게 떠올렸다.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 안동댁은 고개를 저으며 항아리 뚜껑을 도로 덮었다. 아니다. 도둑질은 도둑질이다. 그렇게 되뇌었지만 그 밤 안동댁의 잠자리는 유난히 뒤척였다. 다음 날부터 치수는 곳간 열쇠를 허리춤에 차고 다니며 안동댁 대신 이런저런 일들을 처결하기 시작했다. 종들에게 새참을 주리라 이르고 정인에게는 살림에 관한 어떤 결정도 맡기지 않았다. 둘에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불안이 점점 커지는 걸 느꼈다. 아씨, 저러다 정말 이 집이 도련님 손에 넘어가는 거 아닐까요? 설마 그렇게까지야. 정인은 그렇게 말했지만 스스로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 무렵 둘에는 몰래 마을 어귀까지 나가 지나가는 보부상에게 세연의 소식을 물었지만 한양은 워낙 먼 길이라 소식이 닿을 리 없었다. 그저 겨울바람만 매섭게 마당을 훑고 지나갈 뿐이었다. 첫눈이 내리고 나서 치수는 곳간 열쇠를 아예 제 허리춤에 차고 다니기 시작했다. 곡식을 내주는 것도 장에 낼 물건을 정하는 것도 이제 그의 손에서 나왔다. 안동댁은 병색이 짙어져 자리에 눕는 날이 늘었고 그럴수록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은 자연스레 치수에게로 넘어갔다. 고모님, 요즘 살림이 넉넉지 않으니 종 하나쯤은 내보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치수가 안동댁의 머리맡에서 이런 말을 꺼낸 것은 겨울이 절반쯤 지났을 무렵이었다. 둘의 말이냐? 그 아이는 이 집에서 20해를 넘게 있었다. 오래 있었다고 계속 데리고 있을 이유는 없지요. 그리고 며느리도. 치수는 말끝을 흐렸지만 안동댁은 그 뒷말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며느리를 어쩌자는 것이냐? 곳간에서 재물을 빼돌린 사람을 계속 이 집에 두시렵니까? 세연이도 없는 이때 차라리 친정으로 돌려보내시는 게 이 집 체면에도 낫습니다. 안동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 전만 해도 며느리에게 크게 화를 냈던 자신이었지만 막상 내쫓는다는 말 앞에서는 선뜻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았다. 그 일은 내가 생각을 좀 더 해보마. 고모님 몸도 이러신데 언제까지 미루시렵니까? 제가 알아서 처리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안동댁은 그 말에 왠지 모를 불안을 느꼈지만 기침이 터져나오는 바람에 더 말을 잇지 못했다. 부엌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우연히 엿들은 둘에는 사색이 되어 정인에게 달려갔다. 아씨, 큰일 났어요. 도련님이 아씨를 친정으로 돌려보내자고 저까지 내보내자고 마님께 그러고 있어요. 뭐라고? 곳간 열쇠도 쥐었겠다. 이제 아예 이 집 살림을 통째로 쥐려는 것 같아요. 마님 병환을 핑계 삼아서요. 정인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억울한 누명도 억울한데 이 집에서 쫓겨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 시집온 여인이 친정으로 돌려보내진다는 것은 이 시대에 씻기 힘든 흠이었다. 둘애야, 지금은 다투어 봐야 소용없다. 어머님이 편찮으시니 우선 그것부터 살펴야지. 아씨는 지금 그런 걱정을 하실 때가. 그래도 어머님이시다. 정인의 그 한마디에 둘애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며칠 뒤 새벽 안동댁의 방에서 다급한 신음이 들려왔다. 가장 먼저 달려간 것은 정인이었다. 안동댁은 이불을 걷어차며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다. 어머님,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정인이 손을 짚어보니 이마가 불덩이 같았다. 둘애를 불러 찬물을 적신 수건을 가져오게 하고 정인은 밤새 그 곁을 떠나지 않았다. 날이 밝자 소식을 들은 치수가 뒤늦게 방으로 들어섰다. 아니, 의원은 불렀는가? 아직입니다. 사람을 보내려던 참인데.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지. 우선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정 심상치 않으면 그때 부르세. 정인은 그 말에 귀를 의심했다. 어머님이 일이 위중하신데 지금 지켜만 보자는 말씀이십니까? 의원 부르는데도 다 돈이 든다. 함부로 쓸 수는 없지 않은가? 치수의 말투는 침착했지만 그 눈빛에는 다급함이 없었다. 오히려 어딘가 계산하는 듯한 서늘함이 배어 있었다. 정인은 그 순간 둘애가 전한 말이 사실이었음을
그리고 그 이상의 무언가가 이 집 안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열쇠를 이리 주십시오. 곳간에서 인삼이라도 꺼내 다려야겠습니다. 자네가 관여할 일이 아니네.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게 무슨 소립니까? 정인의 목소리가 그렇게 커진 것은 처음이었다. 두레조차 놀라 그 자리에 멈춰섰다. 치수는 잠시 정인을 노려보다가 마지못해 열쇠 꾸러미를 던지듯 내밀었다. 정인은 그것을 받아들고 곧장 곳간으로 달려갔다. 인삼과 마지막 남은 귀한 약재를 꺼내 부엌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자신을 도둑으로 몰았던, 자신을 내쫓으려 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였다. 약을 다리는 동안 두레가 곁에서 부채질을 도우며 눈물을 훔쳤다. 아씨, 저 도련님 하는 짓 보셨지요? 마님이 죽든 살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오로지 저 곳간, 저 전답이 탐나서 여기 드나든 거라고요. 나도 이제는 알겠다. 그런데 아씨는 왜 저런 사람을 위해서까지 약을 다리세요? 아씨를 내쫓으려던 마님인데. 정인은 약탕관을 뒤적이며 잠시 말이 없었다. 두레야, 어머님이 나를 어찌 대하셨든 지금 이 순간엔 그저 죽어가는 한 사람일 뿐이다. 내가 여기서 손을 놓으면 나는 저 도련님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야. 두레는 그 말에 더 대꾸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약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니 안동댁은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고 있었다. 진사 어른 세연아, 어디 있느냐 대가 끊기면 안 되는데. 정인은 그 헛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이 사람이 짊어져 온 두려움의 무게를 어렴풋이 느꼈다. 매질의 이유가 다 거기서 비롯되었다는 걸 이해할 수는 없어도 짐작은 할 수 있었다. 어머님, 약 드셔야 합니다. 정신 좀 차려보세요. 정인은 안동댁의 머리를 받쳐 안고 조심스레 약을 흘려 넣었다. 안동댁은 몽롱한 눈으로 잠시 정인을 바라보다가 무슨 말인가를 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이내 다시 정신을 잃었다. 그날 밤 내내 정인은 그 곁을 떠나지 않았다. 치수는 자기 방으로 물러가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다. 오직 두레와 정인만이 밤새 수건을 갈고 약을 다렸다. 마당 밖으로는 눈발이 다시 흩날리기 시작했다. 밤이 깊도록 안동댁의 신음은 그치지 않았다. 정인은 수건을 몇 번이고 다시 적셔가며 이마를 짚었다. 두레가 곁에서 함께 밤을 지새우며 나직이 말했다. 아씨, 조금이라도 눈을 붙이세요. 쇳내가 볼 테니. 괜찮다. 언제 어찌 되실지 모르는데 어찌 눈을 붙이겠느냐. 정인은 그렇게 말하며 밤새 안동댁의 손을 놓지 않았다. 두려움과 간절함이 뒤섞인 긴 밤이었다. 이틀 밤낮을 그렇게 지새운 끝에 사흘째 되던 날 새벽 안동댁의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 정인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눈으로 안동댁의 몸을 닦아드리려 저고리를 풀었다. 그 순간 정인의 손이 멈췄다. 안동댁의 팔뚝과 등에 시퍼런 멍이 여럿 나 있었다. 처음 쓰러지던 날 마당에서 넘어지며 생긴 자국들이었다. 그 멍의 모양이 정인은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자신의 손등에 남은 매 자국과 꼭 닮은 시퍼런 빛깔이었다. 어머니. 정인은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새어나왔다. 그동안 한 번도 그렇게 불러본 적 없는 호칭이었다. 손끝으로 그 멍을 조심스레 짚어보며 정인은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미움도 아니고 고소함도 아닌 그저 서글픈 깨달음 같은 것이었다. 사람이 남에게 남긴 자국은 결국 자신에게도 똑같이 돌아오는구나 싶었다. 수건으로 조심스레 멍든 자리를 닦아드리는데 안동댁이 실눈을 떴다. 거기 아프냐? 가느다란 목소리였다. 정인은 순간 멈칫했다. 어머님, 정신이 드셨습니까? 안동댁은 대답 대신 정인의 손등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자신이 남긴 자국과 지금 자신의 몸에 새로 생긴 자국이 겹쳐 보이는 듯 눈을 깜빡였다. 내가 며칠을 알았느냐? 사흘째입니다. 이제 열은 많이 내리셨어요. 안동댁은 천장을 향해 눈을 돌리고는 한참 말이 없었다. 그 무렵 두레가 방문 앞에서 조심스레 기침을 하며 들어섰다. 아씨, 한양에서 서찰이 왔습니다. 세연이 보낸 것이었다. 정인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과거를 무사히 치렀고 결과를 기다리는 대로 곧 내려가겠소. 어머니와 부인 부디 건강히 계시오. 짧은 글이었지만 정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안동댁도 그 소식에 옅게 안도하는 기색을 보였다. 세연이가 곧 온다고 하느냐? 예, 어머님. 결과 나오는 대로 내려온다 합니다. 안동댁은 그 말에 처음으로 정인을 향해 옅은 눈웃음 비슷한 걸 지어 보였다. 낯선 표정이었다.
같은 날 오후 치수가 방문 앞을 서성이다 안동댁이 정신을 차렸다는 말을 듣고 들어섰다. 고모님 정신이 드셨다니 다행입니다. 그간 제가 얼마나 애가 탔는지 모릅니다. 안동댁은 조카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낮게 물었다. 내가 쓰러졌을 때 네가 의원을 부르지 말자 했다지. 치수의 낯빛이 살짝 흔들렸다. 그건 돈이 걱정되어서. 며느리는 내가 도둑으로 몬 사람인데도 밤새 곁을 지키며 약을 다렸다더구나. 그런데 너는 내 앞날보다 이 집 곳간이 더 걱정이었던 게로구나. 고모님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열쇠는 오늘부로 내가 다시 가지고 있으마. 안동댁은 힘없는 목소리였지만 그 말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치수는 몇 마디 더 변명을 늘어놓으려다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방을 나섰다. 문 밖으로 나서는 그의 얼굴에는 실망과 초조함이 뒤섞여 있었다. 둘에는 그날 오후 부엌에서 안동댁을 위한 미음을 쓰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며칠 만에 처음 짓는 웃음이었다. 지나가던 종들도 그 소식에 저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마당의 눈은 여전히 쌓여 있었지만 그 위로 비치는 볕은 한결 따스해진 듯했다. 밤이 되어 둘애가 물러가고 방에는 정인과 안동댁 둘만 남았다. 화롯불이 낮게 타오르는 방 안 안동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정인아. 처음으로 본명을 부르는 소리였다. 정인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예, 어머님. 그 항아리 다 나 몰래 모은 것이었다지. 예. 언제고 이 집에 큰일이 생기면 쓰려고 모아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일이 결국 나였구나. 안동댁은 그렇게 말하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더 말은 없었지만 정희는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 크게 움직이고 있음을 느꼈다. 정희는 화롯불에 마른 장작 하나를 더 얹으며 나직이 말했다. 어머님 쉬셔야 합니다. 내일도 있으니까요. 정희나. 예. 내 손든 그거 다 나 때문이지. 정희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안동댁은 그 손등을 향해 손을 뻗으려다 힘이 붙여 도로 이불 위로 떨어뜨렸다. 미안하다는 말을 내가 할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구나. 어머님, 지금은 그저 몸을 추스르시는 게 먼저입니다. 정희는 그렇게 말하며 이불깃을 여며들였다. 안동댁은 더 말하지 않았지만 그 눈가에 얕은 물기가 번지는 걸 정희는 못 본 척 넘어갔다. 밖에서는 둘애가 문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고 돌아섰다. 부엌으로 돌아가는 길, 둘애는 마당에 쌓인 눈 위로 유난히 밝은 달빛이 비치는 걸 오래도록 올려다보았다. 이 집에 드리웠던 매서운 겨울이 이제 조금씩 풀려가고 있는 듯했다. 창밖으로는 밤새 내리던 눈이 그치고 희끄무레한 달빛이 마당에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다. 겨울이 지나고 안동댁은 조금씩 기력을 되찾아갔다. 치수는 그 뒤로 발길을 끊었고 정희는 다시 곳간 열쇠를 맡아 살림을 꾸려나갔다. 그 사이 뒤뜰의 콩밭에는 새순이 돋고 안동댁도 이따금 마루에 나와 볕을 쬐며 정인이 밭이라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곤 했다. 예전 같으면 트집을 잡았을 법한 사소한 일에도 이제는 아무 말이 없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질 무렵 마당 감나무에 새순이 돋기 시작했다. 안동댁은 이제 지팡이를 짚고서나마 방문 밖을 오갈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다. 그리고 그 무렵 세연이 한양에서 내려왔다. 어머니, 부인.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세연이 큰 소리로 불렀다. 정인이 버선발로 뛰어나갔다. 서방님 오셨습니까? 급제하였소. 이번엔 정말로 급제하였소. 세연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다. 안동댁도 지팡이를 짚은 채 천천히 마당으로 나섰다. 장하다, 세연아. 정말 장하구나. 안동댁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다. 세연은 어머니의 야윈 얼굴을 보고 놀란 기색이었다. 어머니, 그간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얼굴이 이리 상하셨는데? 안동댁은 잠시 정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건 차차 얘기해주마. 우선 들어가자꾸나. 그날 저녁 온 집안이 모여 앉은 자리에서 안동댁은 그동안의 일을 세연에게 소상히 털어놓았다. 자신이 알아누웠던 일, 치수가 열쇠를 쥐고 버렸던 일들, 그리고 정인이 밤새 곁을 지키며 살려낸 일까지. 세연의 낯빛이 점점 굳어갔다. 치수 형님이 그런 짓을 했단 말입니까?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다. 핏줄이라고 믿었던 게 부끄럽구나. 세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당장 가서 따지고 오겠습니다. 그만두어라. 이미 열쇠도 되찾았고 그자도 스스로 발길을 끊었다. 더 이상 이 집에 들릴 일 없다.
실제로 치수는 안동댁이 열쇠를 되찾아간 이후로 발길을 뚝 끄는 터였다. 소문에는 다른 먼 친척집을 기웃거리며 비슷한 수작을 부리고 다닌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지만 이 집과는 더 이상 상관없는 일이었다. 세연은 그날 밤 정인을 따로 불러 손을 맞잡았다. 부인, 내가 없는 사이 얼마나 힘들었겠소. 미안하고 또 고맙소. 서방님이 무사히 급제하셨으니 그걸로 되었습니다. 아니요. 부인이 아니었으면 어머니도 이 집도 지금쯤 어찌 되었을지 모르오. 세연은 품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정인에게 내밀었다. 이건 한양에서 산 것이오. 부인 것도 어머니 것도 챙겨왔소. 봉투 안에는 색색의 비단실과 작은 놀이개가 들어있었다. 정인은 그 정성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이런 걸 다 챙겨오시고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걸 아오. 앞으로 갚아나가겠소. 정인은 조용히 웃어 보였다. 5해 동안 참아온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며칠 뒤 안동댁이 정인을 안방으로 불렀다. 방 안에는 낡은 곳간 열쇠와 그리고 정인이 예전에 묻어두었던 항아리가 놓여 있었다. 이 열쇠 이제 네가 맡아라. 어머님, 그건 곳간이든 살림이든 이 집에서 제일 믿을 사람은 너였다. 내가 그걸 너무 늦게 알았구나. 정인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받아들었다. 안동댁은 항아리 뚜껑을 열어 그 안에 은비녀를 꺼내 정인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내 친정어머니 유품이라지. 내가 그것도 몰라보고 도둑 취급을 했으니 부끄럽다. 어머님. 미안하다, 정인아. 늦었지만 진심으로 미안하다. 안동댁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인은 그 손을 마주 잡았다. 손등에 오래된 흉터 위로 안동댁의 앙상한 손이 겹쳐졌다. 그날 저녁상은 오랜만에 온 식구가 둘러앉았다. 안동댁은 두레를 따로 불러 앉혔다. 두레야, 그동안 이 집에서 고생 많았다. 이제부터는 종이 아니라 이 집 은인으로 여기고 대접하마. 마님, 그런 말씀은 당치 않습니다. 당치 않기는. 정인이 위태로울 때 네가 곁을 지켜주지 않았더냐. 내 그걸 잊지 않으마. 두레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세연은 그 모습을 보며 어머니가 참으로 많이 변하셨다는 걸 새삼 느꼈다. 밥상머리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안동댁은 정인이 떠주는 국을 말없이 받아 마셨고 정인은 그런 안동댁의 곁을 조용히 지켰다. 창밖 마당에서는 뒤뜰에 콩과 팥이 새순을 밀어 올리며 올봄의 첫 씨앗을 기다리고 있었다. 세연은 이듬해 작은 고을의 벼슬자리를 얻었다. 처음엔 낯설고 서툴렀지만 백성을 대하는 태도만은 남달랐다. 어릴 적 자신이 겪은 일을 잊지 않고 약자의 사정을 먼저 헤아리는 관리로 이름을 얻어갔다. 안동댁은 그런 아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로부터 이태가 지났다. 김진사댁 마당에는 이제 아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정인이 낳은 처자들이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참이었다. 대가 끊길까 그리 조바심을 냈었는데 안동댁은 손자를 품에 안고 마루에 앉아 중얼거렸다. 이제는 지팡이도 필요 없을 만큼 건강을 되찾은 뒤였다. 정인이 곁에서 바느질을 하다가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이제 걱정 놓으셔도 됩니다. 내가 무슨 낯으로 걱정을 하겠느냐. 다만 이 아이한테는 내가 너에게 했던 것 같은 짓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안동댁은 그렇게 말하며 손자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마당 한편에는 여전히 그 작은 콩밭이 있었다. 이제는 정인 혼자만의 비밀이 아니라 온 집안이 함께 돌보는 밭이 되어 있었다. 부엌에서는 두레가 이웃 마을에서 놀러온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 하듯 그간의 일을 들려주고 있었다. 그러니까 얘들아,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란다. 우리 마님도 매를 뿌리셨다가 나중에 당신 몸에 금의 자국을 그대로 되받으셨지 뭐냐. 진짜요? 무섭다. 무섭기만 하겠느냐. 그 다음에 마음을 고쳐먹으시니 이렇게 손자 재롱도 보고 사시지 않느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말이 어디 나쁜 일에만 쓰는 말이겠느냐. 착한 마음을 심으면 착한 것도 그대로 돌아오는 법이지.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두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두레는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조금씩 살을 붙여가며 마치 자신이 겪은 일을 손자에게 물려주듯 정성껏 풀어놓았다. 한편 치수는 그 뒤로 이 집안에 다시는 발을 들이지 못했다. 소문에 의하면 다른 먼 친척 집에서도 비슷한 수작을 부리다 들통이 나 쫓겨났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곳간을 탐내다 곳간 근처에도 못 가는 신세가 되었다는 말에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한마디씩 보탰다.
그것도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게지. 둘에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씁쓸하게 웃었다. 그러게요. 남의 것을 탐내던 사람이 결국 제 몸 하나 뉘을 곳도 못 찾는다니 이보다 더한 가르침이 어디 있겠어요. 정희는 그 말에 별다른 대꾸 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치수를 미워하는 마음도 고소해하는 마음도 이제는 크게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지나간 겨울의 한 장면처럼 아득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세연은 급제한 뒤 인근 고을의 작은 벼슬자리를 얻어나가곤 했지만 집에 돌아올 때마다 가장 먼저 어머니와 아내의 안부를 물었다. 예전에 그 말 없던 사내는 이제 없었다. 어머니 앞에서도 아내 앞에서도 할 말은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어머니, 오늘은 정인이가 심은 콩이 얼마나 자랐는지 보러 가시지요. 세연이 그리 청하면 안동댁은 못 이기는 척 지팡이를 짚고 마당으로 나섰다. 그런 저녁이면 정희는 마루에 앉아 식구들을 가만히 바라보곤 했다. 5해 동안 매를 맞으며 견뎌온 시간과 그 뒤로 이어진 화목한 나날들이 마치 다른 사람의 삶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다. 하지만 손등에 남은 옅은 흉터를 볼 때마다 그 모든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새삼 깨닫곤 했다. 어머님, 손 시리지 않으세요? 정인이 안동댁의 손을 슬쩍 잡으며 물었다. 이제 네가 있는데 뭐가 시리겠느냐. 안동댁의 대답에 정인은 조용히 웃었다. 손자가 아장아장 걸어와 할머니와 어머니의 무릎 사이를 오가며 재롱을 부렸다. 둘에는 그 모습을 부엌 문턱에 기대어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새 식구와 손자 그리고 둘에까지 둘러앉아 콩밭을 바라보는 저녁이면 이 집에 드리웠던 오랜 겨울은 완전히 끝난 듯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렀다. 정인이 낳은 아들은 자라 아버지처럼 글공부에 매진했고 그 뒤로 딸 하나를 더 얻어 집안은 더욱 북적였다. 안동댁은 손주들 재롱 속에서 여생을 보내며 이따금 예시를 떠올릴 때마다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아주는 버릇이 생겼다. 그로부터 다시 20해가 흘렀다. 김진사댁은 이제 마을에서 손꼽히는 화목한 집안으로 이름이 나 있었다. 안동댁은 백발이 성성한 나이에도 손주들 재롱을 보며 여생을 편히 보냈고 정희는 이제 이 집의 안주인이 되어 있었다. 둘에도 어느덧 머리가 하얗게 새었다. 다리가 예전 같지 않아 부엌 일은 손녀 끝분이가 도맡아 하고 있었다. 그래도 둘에는 여전히 우물가에 나가 앉아 물 기르러 오는 동네 아이들에게 그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걸 낙으로 삼았다. 할머니, 또 그 얘기해주세요. 매 자국 얘기요. 끝분이가 물동이를 내려놓으며 졸랐다. 둘에는 웃으며 우물가 돌에 걸터 앉았다. 몇 번을 들었다고 또 조르느냐. 그래, 옛날 옛적에 이 댁에 아주 모진 시어머니가 계셨더란다. 둘에는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풀어놓았다. 며느리를 마당에 꿀려놓고 매질하던 시어머니, 그 매를 견디면서도 몰래 살림을 불려온 며느리, 그리고 그 재물을 탐내던 조카, 마침내 시어머니가 쓰러지고서야 드러난 진심들. 둘에는 이야기 끝에 늘 같은 말을 덧붙였다. 그러니 얘들아, 사람이 무얼 심든 그대로 거두는 법이란다. 매를 심으면 매를 거두고 정성을 심으면 정성을 거두지.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말이 그래서 있는 게야. 세월이 더 흘러 둘에도 세상을 떠나고 끝분이도 어느덧 할머니가 되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끝분이는 자기 손주들에게 또 그 손주들은 마을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또 전했다. 이야기는 오가는 동안 조금씩 살이 붙기도 하고 이름이 바뀌기도 했지만 그 뼈대만은 변하지 않았다. 매를 심은 자는 매를 거두고 정성을 심은 자는 정성을 거둔다는 것. 그렇게 이 이야기는 어느새 한 사람, 한 집안의 사연을 넘어 마을 전체가 아는 속담의 유래담으로 자리 잡았다. 지금도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말을 들으면 그 옛날 어느 산골 마을의 매서운 새벽과 그 매를 견뎌낸 며느리와 끝내 마음을 돌이킨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떠올리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 끝분이는 훗날 자기 손녀에게 이야기를 마치며 늘 이렇게 덧붙였다. 할미도 어릴 적엔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인 줄만 알았다. 그런데 살다 보니 알겠더구나. 남한테 심은 것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결국 내 밭에서도 나는 법이더라. 손녀는 그 말을 곱씹으며 우물가에 비친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다. 물결 위로 흔들리는 붉은 빛이 마치 오래전 그 새벽 마당에 서렸던 매서움과 그 뒤에 찾아온 화해의 색을 함께 담고 있는 듯했다. 그렇게 이야기는 오늘도 어느 우물가에서 어느 화롯가에서 또 다른 입을 빌려 이어지고 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그 오랜 말과 함께. 영상 시청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주세요.